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네. 하게 됐네요. 네. 요즘 중소형주는 좀 소외된 느낌이 있더라고요. 특히 가치 스타일 이런 것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다 지수는 오르는데 예. 대형주 많이 오르고, 그리고 바이오나 약간 모멘텀 있고 막 그 약간 어떤 엣지 있는 그런 기업들은 많이 오르는데, 펀더멘탈 우량하고 실적이 추세적으로 오르는 되게 좋은 회사라고 생각되는 기업들은 안 올라요. 다 같이. 그런 현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그래서 뭐 차분하게 네. 정신용 오늘 컨콜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나도 대놓고 개입만 할 테니까 네. 쭉 빠르게 진행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쳐야겠으니까 아하, 네. 뭐 합시다. 예. 일단은 이번 달 월보 주제는 중소형 제약회사 탐방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중소형 기업, 중소형 제약회사들에 대해서 좀 컨콜 미팅을 가져봤고요. 동향이 어떤지 파악하는 거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23페이지에 그림 8번 이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이연급, 그러니까 동네 병원이죠. 동네 병원에 있는 진료 과목별로 명세 건수를 조사해 보면 소아청소년과랑 이비인후과가 가장 안 좋았습니다. 역성장이 가장 크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환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병원의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내용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약품 중심의 아무래도 소아과나 이비인후과에 많이 팔았던 기업들은 별로 그렇게 좋진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전문의약품 쪽이 아무래도 작년에 병원을 많이 안 갔으니까 2020년에 그래서 좀 좋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제약회사들, 중소형 제약회사들에 대해서 미팅을 가졌냐면 제약업체는 무조건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은 당장 이렇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봐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최근에 주가가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하나같이 이 탄탄한 제약회사들은 별로 안 올랐어요. 바이오 기업들은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악재가 있고 이런 환경하에서도 불구하고 YY로 성장한 기업들 중심으로 좀 봤습니다. 그래서 뭐 24페이지에 있는 종목들이 아무래도 관심 기업군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기업들 중에서 몇 개 미팅을 가져봤고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좋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네, 뭐 몇 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일단 산업 내용은 뭐 아주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25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인구 고령화 때문에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Q가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성장 산업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이따 종목 말씀드릴 거니까 이쪽 내용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27페이지에 있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P는 떨어진다예요. 왜냐면 국내 의약품의 가격 결정권자는 정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요. 참고로 전체 의약품 내에서 급여 항목은 66%나 돼요. 급여 항목은 정부에서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이 66%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제 정부에서 가격을 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Q는 어차피 증가하는 거고, 이 급여 항목이 아닌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높이자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기업들은 뭐가 있냐면 OTC, 일반 의약품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겠죠. 동국제약 아니면은 뭐 동화약품, 뭐 광동제약 이런 회사들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비급여 항목에 집중되어 있는 회사. 그래서 이번에 JW 생명과학을 좀 관심을 높이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접근을 했고요. 28페이지, 29페이지는 이제 2019년 3월 달에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 차등약까지도 발표한 거에 따라서 2020년 7월 달부터 이제 약가 인하를 진행을 했어요. 이거는 한 1년 반쯤 전에 언급드렸던 내용인데, 뭐 내용을 말씀드리면 되게 복잡해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제네릭에 대해서 이미 생동시험, 그러니까 오리지널과 제네릭 의약품이 같다라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이미 했거나, 아니면 할 수 있는 재무적인 여력이 있는 회사들은 버틸 수 있습니다. 좋다라기보다는 R&D 비용은 증가하지만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 예를 들어서 기술력 없이 영업만 해왔거나, 아니면은 외국에서 저렴하게 원료 그냥 가지고 와가지고 뭐 만들어서 팔았거나, 아니면 재무적인 그 구조가 안 좋은 기업들은 살아남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2, 3년 진행되다 보면 살아난 기업들은 계속 탄탄대로 갈 것이고, 안 좋은 기업들은 좀 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소형 제약회사들 중에서 좀 이런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만 좀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들을 쭉쭉 적어놨는데 바로 기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40페이지 딱 먼저 보시면
아시피 이게 네, 매달 말씀드리고 있는 동국제약 시장은 오르고 있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네, 시장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동국제약은 하나도 안 올라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거, 펀더멘탈은 아주 좋아요. 3분기 역사적 사상 최대 실적 나왔고요. 4분기 제 추정치도 그렇고 시장 기대치도 그렇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사상 최대 영업이익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2021년 당연히 성장할 겁니다. 한 15% 정도 성장률 보고 있고요. 제 추정치는 사실 보수적으로 OP 마진이 2020년 대비 21년에 소폭 떨어지는 걸로 추정해 놨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1분기, 2분기 실적 상황을 지켜보려고 그러는데요. 아무리 뜯어봐도 오를 것 같아요. 뭐 한 16, 지금 15%대 OP 마진 나오고 있는데 2021년에는 잘하면 17%대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2021년에도 영업이익 고성장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성장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하나도 안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 동국제약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실적이 따박따박 성장하는 기업들이 다 같이 안 오르고 있어요. 이거는 뭐 시장의 상황인 거고요. 이 기업들 외에도 뭐 아마 동국제약을 투자하신 분들의 성향이라면 아마 갖고 있는 포트가 다 같이 안 오르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거는 매니저분들도 계속 왜 그러지 다 그렇게 이쪽 스타일들이 좀 숫자 보고서 네. 성장 있지만 깍 보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종목이어서 네. 작年좀 좋았는데 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11월, 12월 그리고 지금 현재 지수는 막 엄청나게 오르는데 이런 종류의 이런 실적 따박따박 나온 기업들은 안 움직여요. 거래도 안 터지고 그러니까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 방이나 좀 이렇게 세게 오르는 거 그런 거 많이 선호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안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재는. 그런데 오히려 시간이 지났을 때 지수가 폭락하지 않는 이상 결국은 펀더멘탈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쪽의 화장품 진출이 본격화되면 멀티플이 리레이팅 될 거예요. 근데 이걸 그렇게 좋게들 안 보는 것 같던데. 어디서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다 보면 내가 이 얘기 동국제약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네. 아니 뭐꼭 메이저만 해당된 건 아니고 네. 중국 쪽 화장품들이 잘 될까 뭐 이런 논리들 이게 좀 다른 건데에도 불구하고 네. 한국에서도 사실은 이거는 좀 다르잖아요. 그냥 기존의 화장품이 아니었잖아. 한국에서 하던 거 중에서 네. 일부 품목을 갖고 나가는 건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국에서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인플루언서 마케팅으로 15억을 팔았습니다. 네. 그 유명 유튜버 이제 2명이 이제 3번 방송을 한 건데 그래서 한 45분에서 1시간 정도 방송을 한 건데 15억을 팔았어요. 그리고 회사 측에서는 뭐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동국을 되게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이 정도 나오면 한 300억 정도까지 나올 것 같아요. 중국에서만. 그러면 작년에 화장품 쪽만 놓고 봤을 때 한 1000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2020년 기준으로. 중국에서만 플러스 한 200~300억이 붙을 거예요. 당연히 국내도 꽤 많이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멀티플 자체가 20배 언더에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반영이 된다면. 거기다가 올해 영업이익률도 많이 오를 거고요. 중요한 거 하나가 더 있는데 원재료인 데카, 이 마데카 크림과 뭐 마데카솔 근데 원재료에 들어가는 건데 이 데카가 2021년 정도에 캐파 확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달 정도부터 사실 그전에는 OTC 쪽에 관련돼서는 등록이 안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나 뭐 유럽에서 이제 고가의 원재료를 수입을 했었는데 이거를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는 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은 사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많이 개선될 거예요. 헬스케어 부분 생산 여력도 좀 좋아지고요. 그래서 뭐 제가 하는 얘기가 다 안 맞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주가와 그리고 과거 10년 동안 역성장이 한 번도 없었다는 이 추세적인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뭐 지수가 이렇게 올랐는데 안 따라가고 있다는 거는 사실 4분기 실적은 어떤데요? 이게? 4분기 실적은 YY로 역사적 최대 영업이익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왜 안 가냐 그러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주 전체 중소형 제약주를 쭉 미팅해봤을 때 그냥 그냥 탑픽이에요. 가장 좋아 보입니다. 원래 봤던 회사지만. 그래서 뭐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신약에 대한 라인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길게 보셔서 2024년 정도에
좀 복합제 괜찮은 게 좀 나오거든요.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나오는데 너무 먼 얘기라서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신약에 대한 계량 신약이죠. 그쪽에 대한 라인업들도 꽤 탄탄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커버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46페이지 환인제약 정신계통의약품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그 보통 몇번 얘기했었죠. 네. 네. 그 기업을 이닛 커버리지 게시한 데까지는 한 번 딱 보고 나서 게시하지 않고요. 보통 5년 이상 봅니다. 5년 이상 낫레이트를 계속 보면서 타이밍을 적정하게 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박이다, 오르겠다라고 할 때도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이게 더 이상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이제부터 천천히 이게 바닥인 것 같아라는 좀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부터 이닛을 시작하고요. 환인제약은 낫레이트로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닛으로 커버리지 게시했습니다. 그래도 정말 오랫동안 소외되어 있는 기업인데. 예. 네, 내용은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49페이지에는 그림 41번 보시면 돼요. 명확한데요. 정신계 의약품 국내 1위 회사입니다. 네, 49페이지에는 그림 41번에 바로 딱 나오는데 정신계 쪽 국내 1위인데 매출액이 계속 올라요. 근데 계속 오르는데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예요. 큰 문제 없이. 이유는 아주 심플한데요. 고령화에 따라서 알츠하이머나 치매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쪽에서 추세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코로나와 우울감이라는 블루의 합성어 코로나 블루 그걸로 인해서 우울증 치료제 또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뭐 당장 코로나 때문만 아니더라도 사회적 문제 때문에 그 우울증에 대한 약 수요는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기업은 딱 이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회사예요. 재미는 없을 수 있지만 이렇게 추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지금까지 TP를 안 내고 기다렸냐면 바로 밑에 있는 그래프 보시면 돼요. 그림 42번. 2015년 이후부터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 R&D 비용 비중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은 계속 올라가는데 영업이익이 안 올라갔던 거죠. 미래를 위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언제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이게 R&D 비중이 매출액 대비 10% 정도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됐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48페이지에 있는 표 22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3Q20에 영업이익 그로스가 31%가 나왔습니다. 확정된 거고요. 올해 4분기 큰 문제 없으면 YY로 30에서 50% 영업이익 그로스가 나올 것 같고요. 내년 1분기, 2분기 한 10에서 30% 정도 영업이익 그로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장 못했던 것들이 약간 기저효과로 인해서 반영이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한 페이지 넘겨서 50페이지에는 그림 45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이 그래프 보시면 50페이지에는 45번 그래프 보시면 이게 왜 이렇게 싸지?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성장 계속 하는 회사예요. 외형적으로 영업이익이 안 올랐던 거예요. 근데 지금 PER과 PBR이 역사적 최저치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관심 종목이 넣어드린 그 종목들 전체 중에서 가장 싸요. 큰 문제 없이 성장을 꾸준히 하는 회사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가장 쌉니다. 당연히 그림 44번 같이 재무 구조도 엄청 좋고 현금 흐름 좋고요. 그래서 뭐 대박이다, 엄청나게 큰 모멘텀이 있다 이런 관점이라기보다는 시장에서 지수가 올랐는데 하나도 반응을 안 했고 멀티플은 역사적 최저치에 와 있고 이제부터 성장이 본격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봐도 괜찮지 않을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온스 53페이지에 이것도 처음 설명드리는 기업인데요. 매출액 매년 오르는 회사예요. 영업이익도 매년 오르는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입니다. 역시 시장 대비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투자 포인트만 각각 몇 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저만제 수탁 아시죠? 일회용 저만제. 일회용 저만제 쪽에 대해서 캐파가 2018년 말에 1.5억 건에서 2019년 4월 달에는 3억 건 그리고 공시통해서 작년 11월 달에 냈는데 389억 원 투자해가지고 2022년 정도에는 4.8억 건 그러니까 1.5, 3, 4.8 엄청나게 캐파를 확장시키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과거 3년 평균 CAGR로 40% 성장하고 있고요. 작년 3분기 누적으로도 36%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저만제 쪽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 대해서는 계속 좋게 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저희 월보 80페이지에 있는 딱 하나만 그냥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이거 DHP 코리아거든요. DHP 코리아는 저만 하잖아요. 그림 79번. 이거는 그냥 공시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제가 쓴 게 아니라 붙여놓은 거예요. 약가이나 급여 항목에 대해서 약가이나 들어가잖아요. 저만제 쪽은 좀 특히 심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31에서 33% DHP 코리아 같은 경우가 이렇고요. 히온스는 이보다 좀 덜할 수는 있겠죠, 당연히. 매출 비중도 더 작고. 그래서 P는 2021년은 좀 기대가 안 돼요. 대신 Q는 많이 늘어나고요. 이건 감안하고 보시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성장하고 있는 거는 그래프 아주 간단하게 눈에 확 와닿으실 텐데 56페이지에 있는 그림 46번, 48번 보시면 바로 보시고 건강기능식품이 2분기, 3분기 때 퀀텀 점프를 했어요. 그리고 자회사들 영업이익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건강기능식품 업체들 다 보는데 히온스는 그동안에 이 바운더리 안에는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ETC 전문 업체고 건강기능식품 쪽에 대해서는 아직 포지션이 작기 때문에 그랬는데 성장이 여기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괜찮다라는 거고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면 작년 4월달에 2020년 4월달에 메노락토 프로바이오틱스 여성 갱년기의 건강기능식품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나왔는데 그게 히트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올라간 부분이 다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제품 출시 효과로 굉장히 좋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의료기기 쪽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54페이지에 이제 음영 지역의 표 이렇게 넣어놨었는데 뭐 2018년 2억 했다가 2019년에 29억하고 그리고 직전 4분기 기준으로 3Q20 직전 4분기 기준으로 59억 했어요. 그리고 분기별로 보시더라도 쭉쭉 올라가는 거 다 넣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덱스콤에서 팔고 있는 연속 혈당 측정기 딱 붙이면 5분에 한 번씩 되는 거 그거 상품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히온스가 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플러스 모멘텀으로 붙는 거는 이오플로우라는 회사가 있어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인데요. 인슐린 펌프라고 그 혈당 연속 혈당 측정을 측정하고 네. 그걸로 이제 인슐린 펌프로 주입해가지고 사실 실시간으로 이 당을 조절하겠다는 건데 이 이오플로우의 그 인슐린 펌프도 휴온스가 판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뇨 관련된 의료기기 쪽은 좀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멘텀이 작용할 수도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됐고요. JW 생명과학 말씀드릴게요. 58페이지. 환인제약이랑 비슷한 컨셉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괜찮아 보입니다. JW 생명과학 과거에 매출액이 역성장하지 않은 회사예요. 매년 성장하는 회사예요. 왜냐하면 수액제 회사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제가 별로 언급 안 드렸냐면 PER이 한 15배에서 20배 정도 뭐 아주 비싸진 않지만 어느 정도 적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지켜봤었는데 지금 10배예요. 역사적으로 최저치의 멀티플에 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죠? 주가도 뭐 빠진 건 없는 것 같은데? 주가가 안 오른 거죠. 지금 여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이 오르는 동안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근데 실적은 그만큼 올랐습니다. 작년 3분기 누적으로 영업이익은 28% 증가했습니다. 근데 주가가 하나도 반응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 비슷해요. 사실은 이 모든 업체들이 주가가 안 오른 거예요. 실적은 굉장히 탄탄했었는데. 근데 아무래도 JW 생명하고 누가 봐도 다 좋은 회사라는 거 알고 있는데 멀티플이 역사적 최저치이기 때문에 봐도 된다라는 거고 특이사항은 TPN이라고 이게 종합 영양수액제라고 3챔버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술하신 환자분들이 많이 쓰시는 건데 이게 가장 고마지진거든요. 기초수액제 같이 이렇게 약간 저가나 그런 퇴장 방지 의약품에 있는 그런 급여 항목이 아니라 이건 비급여 항목으로 굉장히 고가고 고마진인데 TPN 이 종합 영양수액제가 작년 3분기 누적으로 YY로 43% 증가했습니다. 고마진 사업 부분이 고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 그로스가 작년 3분기 누적으로 11.6% 증가한 반면에 영업이익 그로스는 28% 증가했어요. 근데 주가가 하나도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타이밍상 뭐 지금 시장에 휘둘린다는 게 아니라 뭐 지금은 안 오르죠. 이런 그 실적 따박따박 나온 회사들 별로 다 반응 없으니까. 근데 기다리면 어쨌든 뭐 추세적으로 성장하는 회사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지금 타이밍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JW 생명과학까지 했죠? 네. 여기까지가 좀 괜찮게 보는 기업들이고요. 그 뒷부분은 되게 많은데 그냥 아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이센스는 좋아요. 연속혈당 측정기 2022년에 나올 겁니다. 매출액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R&D 비용이 증가하겠죠. 내년에 제품 출시를 앞두고. 그래서 조금 지켜보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이비인후과 중심이에요. 제가 이번에 아파가지고 여기 약 많이 먹었는데 하나 먹는 거. 일반 의약품 아마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OTC 쪽 비중이 근데 5%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그게 영향력이 높진 않고요. 아무래도 전문 의약품 쪽에서 수요가 좀 줄어들어서 이 회사가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고지혈증과 고혈압 치료제 아무래도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을 좀 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원제약은 그냥 이렇게 이쪽을 높이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 보령제약 같은 경우가 바로 74페이지에 이 세일즈 시트 이게 들어가 있는데 바로 대원제약과 연결이 돼요. 74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듀카브 여기 밑에 보시면 투베로랑 아카브란 약이 있습니다. 이게 그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복합제거든요. 이 두 개, 보령제약의 이 두 개를 대원제약이 앞으로 팔 거예요. 그러니까 대원제약과 보령제약이 약간 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보령제약 같은 경우는 투베로 이거 복합제 이쪽을 좀 드라이브 거는 거고요. 보령제약은 아시다시피 카나브라는 그 카나브 패밀리 고혈압 치료제를 필두로 이 신약이죠. 그래서 여기서 복합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추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쪽은 좀 계속 고혈압 쪽은 괜찮을 것 같고요. 항암제 쪽에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제 쪽에 뭐 예를 들어서 젬자라고 한국 릴리에서 팔던 걸 브랜드 인수해서 직접 작년 3분기부터 생산해서 팔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 변화가 좀 있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메딕스는 일단은 휴온스 제가 괜찮게 봤으니까 같은 그룹 계열사에서 휴메딕스 크로스 체크한 거예요. 미용 쪽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아주 깊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미팅 해보면서 뭐 좀 본 거는 아주 심플하게 이 그룹 내에서 2018년에 부산 사무소 개설해가지고 수도권만 있던 게 지방으로 진출도 하고 그 다음에 에스테틱 부분을 이 휴메딕스한테 몰아준다는 그런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2019년 7월 달부터 판매 시작했던 보툴리눔 독신 그거에 대해서 필러와 패키지 판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약간 추세적인 성장은 좀 유효하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약사들 쭉 탐방해서 괜찮은 것들을 쭉 말씀드렸습니다. 좀 오늘 좀 이따 컨커리 있고 나도 지금 회의 들어가야 돼가지고 급하게 진행했는데 자료들 보시고 그냥 보건대 더러운 것 중에서 동국제약 아까 저기 환인제약 JW 생명과 그 세 개 세 개 뭐 하여튼 지금 재미없지만 뭔가 지금 주식이 많이 올라서 좀 그 시장이 좀 흔들리면 또 이런 제약사 중소형주 가치주들이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것도 그랬을 때. 혹은 이게 시장이 오르는 구간이 멈췄을 때요. 멈춰서 계속하면 이게 지금까지 안 올라온 기업들이 키 맞추기 가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내가 아까 들어보니까 환인제약이 되게 괜찮은 것 같네. 환인제약도 JW 생명과도 괜찮고. 왜냐하면 환인제 왜 괜찮은 줄 알아? 내가 왜 괜찮다고 그랬는 줄 알아? 왜요? 정우식 팀장이 내가 참 오랫동안 우리가 거의 이제 10년이 넘었잖아. TP 안 쓰다가 TP 올렸을 때부터가 시작이더라고부터. 그 기다린 거죠, 저도. 그래서 항상 보면 TP 내는 걸 되게 주저하는 스타일이어서. 맞습니다. TP를 한번 내면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는 의지로 보고 고생은 시키지만 결국 좋아지길래. 저는 TP에 대면 5년 이상 보고 있어요. TP를 냈길래 내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뭐 내가 뭐 당신에 대한 그 신뢰 때문에 그런 건데 시장은 그런 스타일보다는 지금은 좀 대형주나 어떤 1차적 사고라는 표현을 내가 쓰고 있는데 그냥 심플하게 미래에 좋아질 거야. 몇 년 뒤에 이 회사 더 커질 거야. 뭐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좀 엄밀하게 들어갔을 때는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인기가 없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봅시다 한번 우리도 하여튼 하고 각자 일 좀 하고서 와서 우리 다시 다른 것들 녹음해야 될 것 같아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